안녕하세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이제 오늘 요 시간 끝나고 나면 이제 설 연휴에 이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설 명절을 이제 지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할 건 또 해야죠. 기분 좋은 행복한 공부하고 또 설 연휴 때 못 보셨던 것들 보시고요. 오늘 SK텔레콤 많이 올랐죠? 저희가 첫 번째 주에 다뤘습니다. SK텔레콤 물론 이제 그 뉴스 말고 다른 뉴스가 또 부과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연휴 동안에 이제 열흘 동안에 있었던 리포트들을 한번 쭉 보시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그 리포트를 물론 이제 당일날 올라서 나서 리포트가 발표가 됐지만 그 리포트를 저희가 이제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후속적으로 올랐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를 잘 추적 관찰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다시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면 연휴 동안에 이제 기존 이제 영상들을 좀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오늘 이제 이것이 끝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업로드가 되죠.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며칠자의 궁금한 것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물론 계속 저는 매일 이제 리포트를 여러분들 할 겁니다. 그러면서 몇몇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익숙치 않다. 물론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최신 영상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소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지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에빌입니다. 오늘 두에빌 리포트가 나왔고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제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삼성증권 리포트를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12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고요. 근데 이제 두에빌 하면서 이제 포스코 얘기들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스코 그 부분들도 하는데 지금 이제 실적과 관련된 리포트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리고 18일 날 우리가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나올 거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평상시적인 이제 대형주들 리포트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제 포스코와 관련된 그룹주들 리포트가 나오면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두에빌 부분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5.3% 증가한 2.4조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66% 급증한 1,679억 원을 기록했다. 주요 자회사들의 이익 감소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 이제 이런 단어들도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이제 주요 자회사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연결로 들어오죠. 연결로 들어오는 것들은 자회사들은 이익이 감소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니까 에너빌리티와 자회사가 섞여 있는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회사들이 이익을 좀 갉아먹었지만 본회사인 에너빌리티가 이익을 좀 많이 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3천억으로 당초 가이던스 대비 19% 하회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 자회사들 밑에 애들이 좀 똘똘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죠. 했지만 실적보다는 2025년 원래 했었던 가이던스, 그러니까 원래 이제 2026년 가이던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대폭 상회했던 수주에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장기 가이던스가 업데이트 됐는데요. 견조한 원자력 가스 터빈 수요에 힘입어서 2030년까지 연간 10조 이상의 신규 수주가 이어져 수주 잔고가 47조로 확대될 것으로 현재 지금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수주 잔고가 23조인데요. 이 수주 잔고가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죠.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것은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조선업종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수주를 받아놓고 그 수주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수 있느냐인데 2018년 이후에 도크를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제가 조선업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주가 쌓이면 이 수주에 따라서 매출과 이제 수주를 받은 걸 물건을 만들면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따라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수주 잔고에 따라서 매출이 11.7조 원까지 확대되고 고수익 원전과 가스터빈 수주 증가에 기반하여 영업이익률을 10%로 제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향후 영업이익률 2025년 OP 마진은 3.3%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거죠.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두 끝도 없는 거고,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보면 보통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 매출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제도 리포트를 봤듯이 매출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전에 비용을 좀 많이 투자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비용을 투자한 기업들 몇 개를 봤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두에빌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 그러면 두에빌이 갑인가요, 을인가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 리포트를 통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두에빌이 만약에 을이라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영업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는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중국 시장에서 팔기 위해서는 중국의 로컬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값 받고 팔기보다는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가격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에빌 같은 경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현재 두에빌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영업과 관련된 비용을 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수주에 관련돼서 저가 수주를 한다라든지 어떤 비용 측면에 있어서의 부담을 전혀 떠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자력과 관련해서 가스 터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협력업체죠. 을이죠. 을인데 을이 아닌 을이다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 업황이 꽤 호황이죠.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히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한테 을인가요? 아니죠. 이제는 거의 뭐 대등한 관계로서의 동지적인 관계로 펼칠 수 있는데 두에빌 같은 경우는 납품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비용을 많이 깎아먹을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한 줄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함축된 그 의미, 이 함축된 의미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에빌을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에빌이 얼마 갈 것 같아요? 라는 부분들보다는 두에빌은 들고 가야 되는 어떤 뭐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에빌은 이제 가치 장기 투자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가치 장기 투자는 사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가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형태는 가만히 놔두는 거죠. 형태는 가만히 놔두는 거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 관찰을 분기마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에빌과 관련해서 그러면 뭘 체크해야 되죠? 체크할 것이 많습니다. 일단 수주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느냐? 한 가지가 더 늘었죠.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두에빌이 어느 순간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10%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10%를 향해서 가다가 그게 10%를 향해서 갈 수도 있고요. 12%를 달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8%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향해서 가다가 그게 꺾이는 상황들이 나타날 때는 가치 투자와 관점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리포트에서 읽어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파악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주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베트남, 튀르키예, 사우디 뭐 신규 원전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원전이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 본 리포트를 보면 대략 한 20여 개의 신규 원전 뭐 계획 단계에 있는 것까지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수원에서 신입 직원들을 강의할 때 그 자료들을 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과연 우리가 코리아 원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개별 기업들이 얼마큼 따올 수 있느냐가 신규 원전과 관련된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건 계속해서 더 쌓여가겠죠. 계속해서 더 쌓여갈 것이다. 우리도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동사의 수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는 팩트고요. 밑에는 내러티브죠. 위에는 팩트고 신규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건 팩트고요. 여기서는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서 수주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은 팩트와 내러티브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뭐 지금 뭐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올라올 거예요. 거기 보면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지 내러티브를 체크해야 되는지
팩트와 내러티브를 같이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우리 비율을 제가 설명을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죠. 또 우리가 똑같아 보이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건 팩트고요, 어떤 건 내러티브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리포트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빨간 펜 선생님이 되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뭐 어린아이들, 뭐 조카나 뭐 아이들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나 뭐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 뭐 쪽지 시험 같은 경우 요즘도 그런 거 있나요? 요즘은 다 아이패드로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빨간 펜 들고 이제 동그라미 X인지 뭐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일일이 꼼꼼하게 해 주셨죠.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포트도 꼼꼼하게 그런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편 대규모 SMR 프로젝트 진전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시성이 제고될 것이다. SMR과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보자고요. SMR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SMR 관련주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단은 SMR은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고요. 국내 가스터빈 수주 또한 수주가 확대될 전망이고 작년 말 XI로부터 5기를 수주한 데 이어서 우리가 최근 남부발전으로부터 3기를 수주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쌓아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이겠죠. 수주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반영하여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평균 멀티플을 우리가 이제 EV/EBITDA를 3.69에서 36.9에서 38.7배로 우리가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SOTP 방식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 이제 이런 월들 이제 뭐 계속해서 처음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EV/EBITDA는 이제 감가상각 전에 대한 우리가 시가총액을 감가상각 전의 금액을 나눈 거기 때문에 멀티플을 이제 상향 조정한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SOTP 이거 각 사업부별 우리가 이제 그 이 가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라는 방식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PBR을 이용한다라든지 PR을 이용한다라든지 아니면 피어 그룹 대비해서라든지 역사적인 고점 대비해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에비타를 이용한다라든지 SOTP 방식을 이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DCF 같이 현금 흐름을 이용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목표가를 12만 원 상향했다 요 한 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목표가를 산정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치 평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증권 뭐 같은 경우도 두에빌 같은 경우도 여러 이제 지분 가치들을 모아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에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딱 보면 여러분들 이제 잠깐 한 뭐 1, 2초 정도 시간을 좀 뭐 1, 2초 뭐 같이 보죠.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매출액이 좀 줄죠. 우리가 이제 좀 들쑥날쑥하죠. 2013년 17조 매출에서 16조 매출로 처음에 볼 때는 디테일한 부분들보다는 이제 큰 숫자들을 이제 크게 한번 보죠. 17에서 16으로 줄어서 다시 17이 됐다가 다시 16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올해는 17에서 16 미묘하게나마 매출액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근데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저는 크게 의미를 좀 둡니다. 이제 연휴에 올라올 영상에도 보면 매출은 수원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수원지는 뭐죠? 여러분들 태백이란 도시 가보면 낙동강 발원지, 한강 발원지 이게 다 있죠. 낙동강 발원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한강 발원지는 있어요. 제가 이제 가봐서 합니다. 그런 부분 거기가 이제 각 그 강으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수원지에서 물이 풍부하게 뿜어 나와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강까지 해서 물이 이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에서 나머지는 다 빼주는 겁니다. 매출에서 나머지는 빼주고 끝에 가서 당기 순이익이 나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었다라면 긴장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왜 매출이 줄었는가? 이 매출이 줄어든 게 구조적인 원인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원인이냐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원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인간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실수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지금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원인을 우리가 조금 파악할 수만 있다라면 이게 구조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기업과 같이 동행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는 기업의 언어죠. 우리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주는 그러니까 투자자는 항상 어떠한 기업이든지 내가 같이 동행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기업에 엮여가지고 우리가 그 기업과 적절한 시점에 결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일단 줄었습니다. 뭐 근데 미묘하게 준 건 있기 때문에 2025년 대비 2020년 평타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매출 원가도 거기에 줄어듦에 따라서 연동된 부분들이 있고 매출 총이익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총이익률도 비슷합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문제는 판매 관리비가 우리가 이건 판매 관리비 고정비라는 부분들인데 고정비가 1조 5천억, 1조 7천억, 1조 9천억까지 늘었다가 1조 3천억, 1조 2천억으로 갑자기 해서 뚝 떨어집니다. 판매 관리비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변동이 그러니까 줄어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의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매출이 17조에서 16조로 줄었고 그러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7,600억에서 올해는 1조 2천억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두예비를 바라볼 때 수주잔고에 따른 그리고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한번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파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 이건 약속드리겠습니다. 두예빌에 사업보고서가 나오면 사업보고서를 철저히 분석해서 두예비를 사업보고서 첫 번째 케이스로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이 이런 것들을 애널리스트가 이것을 이제 규합한 뭐 엑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따라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두예빌 같은 경우 매출이 다소 줄어들고 2027년에 매출이 퀀텀 점프한다. 요 그냥 내용만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자고요. 거기에 영업이익이 일반 관리비가 줄어들므로써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손익이 훨씬 개선된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를 크게 보자고요. 단순하게 수주잔고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요것만 보자고요. 요것만 보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3월 말이니까 그때 두예비를 첫 번째로서 제가 다트를 분석해 드리겠다. 그 점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 괜찮겠죠? 한번 숙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입니다. 오늘 이제 주주환원과 관련해서 대신증권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아웃퍼폼한 모습들을 좀 보였죠. 대신증권을 바이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52,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PBR 0.9배 전반적으로 좀 늘렸다라는 거죠. 상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여 기본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부국증권, 신영증권, 유화증권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개인 대주주 비중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 대주주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경영권 방어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자사주 같은 경우는 경영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주주 몫으로 변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자사주를 빨리 없애라라는 것이 상법 개정의 일부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6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상법 개정안 발의 시점에서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932만 주는 소각하고 150만 주는 인직원 성과급으로 하고 150만 주는 우리 사주를 하면서 매매 금지 오버행 없다라는 거고. 우선주들은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선주들은 다 없애겠다라는 건데 이 오버행 이슈는 뭐냐면 오버행 이슈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우리 사주로 나눠주면 직원들이 이것을 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50만 주가 매물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주가가 쉽게 못 올라가죠. 그래서 4년간 매매를 금지하겠다라고 지금 나타낸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팔 수는 있어요. 뭐 집 이사를 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아프다라든지 뭐 이럴 경우인데 그건 특수한 경우니까 뭐 미미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4년간 매매 금지를 함으로써 500유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대신증권을 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인가요? 뜬금없는 질문이죠.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것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수가 줄어들죠.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EPS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느 시점에 따라서 하느냐에 대한 논쟁을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는 거죠. 그게 호재예요, 악재예요? 호재인가요? 무조건 호재인가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 그리고 가치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자사주를 소각하면 호재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좀 찝찝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자사주를 소각하면 EPS가 올라가니까 호재인 건 맞습니다. 더군다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각을 해서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호재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펀드멘탈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개선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일회성 이벤트 드리븐일까요? 저는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익이 나면서, 그러니까 미국 기업처럼 이익이 난 상태에서 그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자사주를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소각을 해주면 이거는 일회성 이벤트 드리븐은 아니죠. 계속해서 이익을 소각해 가는 거죠. 자, 기업이 이익이 나면 이 이익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몇 가지 케이스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로서는 우리가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거죠. 배당을 많이 주는 거고, 배당을 주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배당을 주는 것보다 자사주를 소각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한 어떤 부담 없이 EPS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면서 주가를 올라간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기업의 이제 사내 유보를 하는 겁니다. 사내 유보를 통해서 그 재원을 바탕으로 대출을 갚는다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보유했던 자사주를 일회성으로 소각한다라는 의미는 저는 이걸 통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면 이 목표 주가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증권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제 이제 다른 증권사도 살펴봤고 오늘 미래에셋 증권도 살펴볼 겁니다. 미래에셋 증권도 살펴볼 건데 증권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런 거로 보느냐, 자사주 소각으로 보느냐.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저는 자사주 소각으로만 보기에는 한쪽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자 4개 다리 중에 한쪽 다리가 조금 삐그덕거린다라는 느낌을 좀 들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의자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되지만 자사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앞으로 꾸준하게 자사주를 매입을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좀 증가시킨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도 좀 더 멀리 보면 어떻게 보면 자사주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린다는 것도 저는 좀 유행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제구 엘치라는 G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스톡 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스톡 옵션을 부여함으로써 CEO들이 기업의 이제 주가 상승과 자신의 어떤 몸값을 일치시키는 행위가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단기적인 기업의 이익 성과만 따지다 보니까 지금 스톡 옵션 제도가 사라졌죠. 스톡 옵션 제도가 사라지고 그 뒤에 나타난 게 뭐죠?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과연 이것이 자사주를 소각해서 EPS를 올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투자 재원으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배당을 차라리 줘서 이 배당을 바탕으로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배당을 바탕으로 주식을 재투자한다라든지 다른 곳에 투자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활용을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시킴으로써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그 돈을 받아서 투자자들마다 각각 다르게 활용하는 법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쟁거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100점 만점 중에 한 70점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100점 만점짜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야매로 주식을 야매로 재무제표를 배웠나 이런 것들인데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꼭 이 부분이 100% 우리가 막 환호할 일이겠느냐? 라는 부분들을 조금 오늘은 조금 시간을 두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주주 환원 의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보통 자사주 24% 중에 18%를 이제 소각을 하고, 그럼 최대주 지분율이 18.4%에서 현 시점은 전량 소각시 22% 늘어나니까 대주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당 배당을 1,200원을 하겠다. 그리고 4,000원 이내 비과세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해외 부실 부동산에 대해서 손실 처리를 인식을 했네요. 빅베스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해외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손실 나는 회사들 많습니다. 그 참 안타까운 현상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대신증권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 IB로 가기 위한 부분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자기 자본을 이제 4조 원을 달성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발행어음 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업종을 넓혀가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장 지금 이제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 뭐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되지만 대신증권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어떻게 적극적이냐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4억을 매각을 했고, 그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을 함으로써 초대형 IB 지정 발행어음 인가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천수답처럼 수수료 수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IB로 가기 위한, 그리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대형사로 간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신증권이 상당히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재무제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회장님이라 하더라도 그런 결정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수수료 수입이 이제 8천억대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이자 수입 이런 부분들이 한 1,000억대 유지되고 있죠. 영업이익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이제 한 5천억대 유지가 되고 있죠. 라는 거죠. 굉장히 매우 단순합니다. 이 수치의 변동성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증권이면 뭐 우리가 이 대신증권보다 큰 증권사들, 그다음에 대신증권보다 좀 낮은 증권사들 가운데 애매해져 버렸어요. 애매해진 포지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이런 우리가 이제 영화 대사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중력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초대형 IB로 가야 돼요. 초대형 IB로 가서 자꾸 신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금 수익원이 너무 단순화돼 있고 수익원에 대한 증가 퍼포먼스를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대신증권이 해야 되는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이제 정부의 전 입김을 좀 따르는 거고,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도 많죠. 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발을 맞춰가는 그런 느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래 성장성이 가장 높은 증권사들이 어디냐라고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대신증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디죠? 지금 당장 키움증권, 우리가 한국금융지주, 그다음에 KB금융,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물론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리고 정부의 이제 인허가 사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대신증권 제가 특별히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해낼 수 있는 좀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이제 7만 원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이번에 11월 10일 NDR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들의 관심은 향후 실적 전망과 주주 환원 방향인데요. 주요 투자 자산 스페이스X, 그다음에 XAI, DJI, DD추싱, 퍼블리시티 등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재평가에서 X사에서 5천억, 그다음에 스페이스X에서 5천억을 반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재평가는 언제 하나요? 재평가는 언제 하나요? 회계를, 그러니까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옛날엔 자산재 평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 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자산재 평가를 통해서 주가 이제 자산이 좀 늘었다, PBR 개념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자산재 평가라는 게 없습니다. 자산재 평가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회사가 원해서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장부에 있었던 것들의 그것을 가치를 다시 평가할 이벤트가 생기면
바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KIFRS 이게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매 분기마다 그리고 매 기마다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XIE라든지 스페이스X에 투자했던 금액들에 대해서는 비상장이잖아요. 비상장이니까 이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장부가로 그냥 평가를 놔뒀던 거죠. 매 분기 평가를 하려고 해도 이거를 실시간으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장부가로 놔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XA라든지 스페이스X에 대해서 우리가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시간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IPO를 할 때 한 번 더 반영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밸류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회계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갖고 있는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당분간 엑시트할 계획은 없다라는 건데 뭐 지금 그렇죠. 뭐 나오면 바로 엑시트 하겠습니까라고 얘기할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되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워딩을 100% 믿기에는 글쎄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PF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고요. 일단 엑시트 할 계획은 없다랍니다. 자, 하이브입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삼성증권, 오늘은 이제 삼성증권 리포트를 좀 많이 보네요. 삼성증권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연결 매출액은 7천억, 영업이익은 46억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였습니다. 굉장히 좀 박살났죠. 7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46억. 영업이익 46억 난 게, 글쎄요, 뭐 이런 얘기를, 글쎄요, 이게 정상적인 이익일까요? 아니면 약간의 마사지가 들어간 걸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이익, 그러니까 작은 이익, 작은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용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뭐 제가 뭐 하이브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과거 실적, 지금 이제 하이브를 과거 실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BTS로 보는 거죠. BTS로 보는 거니까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46억의 이익이면 100억의 이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싸리 떨어낼 거 다 떨어내고 갔어도 되는 거 아닌가? BTS가 오잖아요. BTS가 오기 때문에 강력한 한 방이 오잖아요. 강력한 한 방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제 상상의 나래를 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리포트를 앞에 딱 놓고 그냥 막 급하게 아침에 여러분들 8시부터 리포트가 업로드 되죠. 막 뭐 장전에 막 이렇게 일단은 아침엔 그렇게 봐야죠. 하지만 지금 같은 시간에는 차분차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저처럼.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는 거죠. 컨텐츠 매출이 1,000억으로 크게 증가했고 여러 가지 이제 신작에 대해서 수익성이 하락했다. 수익성이 하락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제작 비용, 마케팅비, 데뷔 비용, 우리가 개편했다는 자녀 비용,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비용을 어떻게 비용을 잘 통제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매출이 늘었는데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건 초기 마케팅 비용이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에빌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이 필요 없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막 광고를 때려야 돼요. 막 광고를 뭐 신작 게임이 나왔다. 신작 앨범이 나왔다. 뭐 BTS 정도까지는 그렇게 안 되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뿌려야죠. 그래야 인식들이 되는 거죠. 막 인식이 되고 매출로 일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초반에 마케팅 비용을 쏟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초반에 마케팅 비용을 쏟는 이유가 뭐죠? 그것을 통해서 하반기에 매출을 끌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시점이 지나서 초기에 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서 그걸 통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초기에 마케팅비를 쏟아부었는데 이익이 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엔터 게임주들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초반에는 무조건 이걸 막 광고를 해야죠. 그것에 대한 성과가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의 정답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엔터주와 게임주들을 투자하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 외에서 2천억 규모의 손상차손이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회계상 떨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용에서 떨어야 될 것을 미리 거기서 못 떨었기 때문에 영업 외에서 이제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가 됐다. 요거는 이제 회계상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북미 사업 모델 기존 메인 중심에서 레이블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던 자산 가치를 다 떨어버린 거예요. 이미 이거 지불한 자산인데 회계상 장부를 갖춰 있던 것을 한꺼번에 손상차손으로 떨어버렸다. 근데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재무제표상에서는 영업의 비용으로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익이 줄어드는, 앞서 언급드렸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중요한 원인이 됐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그 BTS 완전체 월드 투어가 이제 되는 거죠. 라는 거죠. 광화문에서 우리가 언제 오죠? 3월 10며칠 날 광화문 컴백 공연하죠. 토요일입니다. 시내 나오지 마시고요. 지하철로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전반적인 뭐 계획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거예요. 뭐 2월 현재 34개 도시가 확정이 됐고 2016년에 73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또 보면 공식 응모은 아미밤이 버전 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굿즈의 판매도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MD 수요도 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MD가 가격이 높아요. 그 영업이익 마진율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고요. 앞으로 좋아질 것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보여야 될 것. 그러면 이 2천억 떨어버린 건 뭐죠? 2천억 떨어버린 것은 스몰 빅베스일 수도 있다. 빅베스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제가 이제 스몰 빅 이제 겹치지만 그런 정도의 단어를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장을 보면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연결 잉여 현금에 따라서 배당을 주겠다. 배당 기준은 3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대한 배당을 13일까지 주식을 갖고 계시면 13일 날 갖고 계시면 우리가 최소 500원 이상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하이브 아직 배당 끝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연결 잉여 현금으로 FCF로 변경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순이익을 가지고 배당 성향에 따라서 배당을 주는 거가 이 기본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요즘은 이렇게 순이익을 바탕으로 배당을 주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과 순이익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과 순이익은 일치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 월급을 받아서 뭐 이것저것 지급하고 돈이 남는다라는 개념과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외상으로 좀 한 것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네요. 일치를 해야죠. 가정은. 근데 잉여 현금 흐름을 바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 흐름 내에서만 배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이익에서 배당하는 게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 우리가 조금 현금을 유도리할 수 있는 비용 범위 내에서 배당을 주겠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렇게 막대하게 뭐 공연과 관련돼서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어떤 하이브 같은 경우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어떤 설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그중에서 배당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보는 기업이 있고요. 과거를 보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만 하이브는 이제 단연코 BTS죠. BTS를 좀 보고 하이브는 달려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설 연휴 때 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제가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들어오셨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2월 2일부터 매일 영상을 이제 찍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휴 때 다시 한번 보기를 통해서 감을 좀 익히시고요. 연휴가 지나고 나면 좀 뭐 강의 영상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또 더 도전해 볼 생각이고요. 내용도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저도 적응하는 단계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적응하는 단계여서 기본적인 얘기에 집중했다라면 연휴가 지나고 나서 아마 이제
17일, 아니 18일, 아니 19일, 22일 말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기본적인 설명,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건너뛰어가면서라도 분석 위주로 보다 깊게 좀 파고 들어가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 되면 다시 언급드리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리포트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지금은 뭐 리포트가 하루에 뭐 어마무시하게 이제 쏟아지지만 그때부터는 리포트 공백 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몇 리포트를 갖고 저희가 깊게 분석할 수 있는 여유의 부분들도 생기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설 연휴 잘 쓰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버시셔서 이익 남기셨으면 우리 자영업자분들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외식도 좀 하시고 서로 간에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시고 저는 19일 날 다시 6시 15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